제가 조지 오웰의 1984의 책입니다. 이걸로 읽었고요. 모낙 동네 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로 처음부터 읽었으니까 편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자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찍은 거에 일종의 부록으로 뭐를 짧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자유와 행복이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를 제가 찾았습니다. Freedom and Happiness. 영어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 어렵지만 물론 외국어가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특히 영어에서 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관사인데 이건 읽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관사가 있든 없든 어지간히 뭐 관사 때문에 우리가 독해를 못하진 않으니까. 근데 작문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써서 그 논문에 앱스트랙트를 쓸 때 영어로 쓰게 되는데 그때 이 관사를 정관사를 써야 될지 부정관사를 써야 될지 그 다음 놀 없이 써야 될지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데 이 에세이는 제목이 Freedom and Happiness,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해서 아주 관사가 없고요. Review of We by 예브게니 자мя틴입니다. 그러니까 자мя틴이 쓴 우리에 대한 리뷰인데 이것도 재미있죠, 그죠? Written by일 텐데 아마 written by도 빼고 그냥 어릴 때 작문하라고 하면 예브게니 자мя틴즈 위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쓴다는 거,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원어민들은 이렇게 쓴다는 거고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도서관 가고 막 복사 뜨고 할 거를 요즘에 이렇게 그 검색을 해가지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서울대 도서관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는 9세대라서 그런지 그리고 요즘 눈이 너무 빨리 피로해져서 가급적이면 화면으로 보지 않고 이런 활자 텍스트는 출력해서 보는 쪽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목에서 이미 조지 오웰이 예브게니 자며진을 되게 잘 읽었다. 이때 잘 읽었다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지만 전공자가 보기에 그 정통적인 독법이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와 행복이라는 제목 자체가. 자, 그래서 그 훌륭한 작가는 모두 다 훌륭한 독자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은 항상 참이 아닐 수 있어요. 훌륭한 독자가 항상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명제 배울 때 대우는 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독자가 되지 않으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없다. 이건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훌륭한 작가는 다 이제 훌륭한 독자였음을 보여주는데 그 정도로 꼼꼼하게 잘 읽었더라고요. 내가 글랩 스트룹의 이 사람 러시아 비평가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자мя진하고 우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알게 됐고 그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고 뭐 이렇게 죽었고 이 작품은 영어, 불어, 체코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하는 교과서적인 이제 정보 이런 걸 적고 참들 다들 보면 모범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 이렇게 지적된 바는 없지만 네, never pointed out, I believe. 근데 이제 이런 더 팩트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그 아돌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부분적으로 여기서 나왔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두 작품의 연관관계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웰스를 언급을 했는데 이름 잘못 언급했나 모르겠어요. HG입니다. 그러니까 허버트 조지 웰스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다시 읽어봤는데 타임머신을 읽는데 너무나도 학구적인 소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정육면체 기계, 그러니까 타임머신인 거예요. 그거를 타고 미래 세계론가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겪은 일들을 쭉 묘사를 하는데 웰스가 자기는 조나단 스위프트인가요? 걸리버 여행기. 네.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풍자 판타지로 읽잖아요. 옛날 소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웰스는 반대로 이제 과학 지식을 넣어가지고 미래 소설로. 근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써보나 봐요. 그런 전통 속에서 이제 그 멋진 신세계를 볼 수 있을 텐데 이 조지 오웰은 우리하고 멋진 신세계를 같이 붙여가지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원시적인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이성화되고 기계화되고 고통 없는 세계에 이렇게 반역하는 거, 리벨리언. 요런 이제 그 설정 그런 거나 두 책의 분위기도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소설을 쭉 요약을 해주는데 2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세상이다. 알파벳 플러스 숫자.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D500
I203, I330 뭐 이런 식으로 S 뭐뭐뭐 590 뭐 맞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갑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다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들은 유리글래스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투명한 트랜스페어런트한 그런 이제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좀 이제 줄거리 요약인데요. 여기서 그 조지 오웰이 괄호쳐 갖고 강조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이 소설이 TV도 발명되기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1923년에. 그래서 자마틴의 우리들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비하면 인지도나 대중적인 인기는 되게 떨어지는 작품인데요. 어쨌거나 1923년에 이러한 상상력과 통찰력이 돋는 작품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우리와는 이 생각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그런, 네, 이런 생각의 규모가 다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이 단일 제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행복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 저 프리덤 앤 해피니스는 incompatible. 네. 저 발음이 아주, 네, 저기 아주 진짜 한국인의 발음이죠, 영어. 왜냐면 저는 영어를 국어로 배우지 않고 문어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듣기 평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세대고, 듣기 평가는 항상 빵점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자유하고 행복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원칙하에 이제 이 단일 제국을 건설을 한 것이고, 이 단일 제국은 사람들 개개인의 자유를 리무브합니다. 뺏음으로써, 그거를 제거함으로써 공동의 그리고 또한 그 개개인의 행복 혹은 행복하다는 환상,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지 오웰이 볼 때는 멋진 신세계와 굉장히 비슷하고 너무 비슷해서 충격적일 정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읽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작가에게 있어서는 원전이, 그러니까 먼저 읽은 책이 멋진 신세계였을 테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스승이니까 헉슬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를 조금 더 거시기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볼 때 이거는 구성력이 좀 빠진다. 제가 읽을 때는 그래요. 이런 거 저런 거에 있어서 조금 빠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반대요. 그래도 멋진 신세계보다는 자매진의 우리가 소설로서 읽기에는 더 재미가 있는데 좀 야한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문학 특유의 무질서함, 혼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껏 무질서야지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제가 참 광고하기가, 간단히 수업 시간에 쓰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네요. 그래도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 정도로는 조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조금 짧기도 짧고 혼돈스럽다 해도 그래도 좀 잡힐 정도로 써줘야 되는데, 자마친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칭 또 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도무지 교양 수업에서 참 채택하기 힘든 텍스트인데, 조지 오웰은 이제 이런 것까지 읽고서 이렇게 쭉 요약을 합니다. 한 다음에 그 D503하고 I330의 혁명에 대한 대화가 있어요. 넘버, 숫자하고, 숫자는 무한한데 왜 혁명은 유한한가? 혁명도 무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소설이 왜 출간 금지됐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시에 그 소비에트 시스템을 겨냥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레닌이 죽었을 쯤에 쓰인 거니까. 레닌은 1870, 1824입니다. 1824년에 죽었고 이제 이 작품은 23년인가에 쓰였는데, 레닌이 꼴까닥 하고 나서 쓴 건 아니지만 아파서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썼기 때문에 다음은 스탈린이 독재할 거야를 염두에 두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미래의 상황을 상상해서 쓴 거니까 더더욱 작가의 상상력과 통찰력이 놀랍다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지적한 조지 오웰의 해안과 예리한 어떤 독서력, 그런 거를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freedom and happiness, 자유와 행복의 변증법이랄까, 이 도식인데, 워낙에 자매진의 그 도식 자체도 도스옙스키, 특히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왔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뭐 까라마조프나 악령이나 뭐 안 들어가는 작품은 없는데요. 이제 더 이론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서 지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원래 여기 표지를 에곤 실레 자화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책이 나오기 직전에 편집자가 바꾸고서 선생님 책 나오면 놀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 지식인은 19세기 러시아 화가인 크람스코이의 이게 이제 자화상인데, 뭐, 네, 나름대로 러시아 지식인의 느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에곤 실레의
그림을 쓰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웠는데, 그때 쓰려고 했던 에고실레의 자화상보다 더 빛나는 멋있는 자화상을 악령 표지에서 조만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거고요. 자, 제가 이거를 자세히 얘기를 하려면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동영상을 아마 몇 개를 찍어야겠지만, 여기 1984, 그 다음에 자매진의 우리 에 대한 1984 작가의 에세이 프리덤 앤 해피니스에 붙여서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이제 그 한마디가 안 되는데 네. 그 도스옙스키를 이제 초기 도스옙스키하고 후기 도스옙스키, 젊은 도끼하고 이제 나이 있는 도끼, 중장년 도끼로 나누는 진짜 그 과도기적인 작품, 이정표가 딱 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서유럽 문명 비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직접적인 일종의 계기라고 할까, 그런 것 중에 하나, 딱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스옙스키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는데 영국을 갑니다. 영국을 갔어요. 자마진도 영국에서 이제 체류를 했었는데, 그 혁명이 일어날 그 즈음에. 근데 이 도스옙스키가 갑니다. 이 가난한, 이 꼰질꼰질한 러시아 작가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 귀족도 아니고, 톨스토이나 뚜르게네프 같은 귀족도 아니고, 이런 잡계급 출신의 꼰질꼰질한 작가가 영국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1850 몇 년도에 그 크리스탈 팔라스 수정궁을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인류의 이성과 뭐 지식과 노력과 뭐 이런 거 이게 총체다 하고 다들 막 좋아하는 거죠. 이걸 뭐,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분발해야겠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소설을 읽어보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다들 너무나도 학구적이고, 얘네들은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찰스 다윈, 뭐 아이작 뉴튼, 이쪽은 과학자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는 문학 쪽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웰스, 그 사람은 아주 말하자면 메이저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나게 학구적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헉슬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지 오웰인데, 그나마 조지 오웰이 공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이제 저 노동자들 찾아다니고 루포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세이 읽어드렸듯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잖아요. 다시 자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국의 무한한 성취에 다들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이러는데, 이 꼰질꼰질한 러시아 작가는, 여기 사진 있네. 네, 이 꼰질꼰질한 러시아 작가는 저게 진정한 행복이냐예요. 저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게 자유하고 행복이라는 게, 제가 그 1984에서도 과연 그게 양립되는 개념인가라고 물었는데, 조지 오웰이 자마진의 우리를 읽으면서도 그 질문을 던진 것 같고, 사실 그 질문을 제대로 제일 먼저 제기한 작가는 도스옙스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이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한한 행복을 주는데, 안락함과 유용함, 뭐 편리함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 수정궁이 대변하는 자본주의 사회, 이성과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저게 과연 인간의 그 행복을 담보하는가? 라는 이제 물음을 도스옙스키가 던지고요. 인간이라는 거는 저렇게 자로된 듯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2 곱하기 2는 4. 라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받는 거예요. 그냥 괜히. 사투리 쓰면 그냥 백지. 2 곱하기 2는 5 할 거야. 왜 2 곱하기 2는 4야? 저런 자연 법칙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이지 오르간 스톱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뻘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영하 작가가 어디 나와가지고 했던 말인데, 이런 우리 인간이 자해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빈속에 막 소주 마시고 막 등등등. 이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도스옙스키에게서는 자유 스바보다 말고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보올리아라고. 그다음에 그 악령에 보면은 스바요볼리의 자의, 뭐 자의지, 또 다르게 조금 번역하면 좋을 법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아가 강한 그런 이제 그 주인공들이 도스옙스키 소설 속의 주인공인데, 특히 이제 이 지하생활자는 더한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모 사즈난이에요. 자의식. 사즈난이의 의식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프리덤, 자유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뭐 때문인지 이 인간이라는 건 자유를 되게 버거워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뭡니까?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변증법이 되게 오묘한데, 언제 이제 기회가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보고 싶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도스옙스키는 그런 비대해진 자의식을 찬미하지 않고 자유와 행복의 이런 분열된 이분법을 또한 좋아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 이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 영성, 즉 신입니다. 그거를 이제 상정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